1986년 4월 26일 새벽 1시 23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새벽을 깨트리는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바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사호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이죠. 이 폭발로 인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4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되었죠. 그렇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소련의 대처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데요. 오늘은 체르노빌 원전 폭발 이후에 벌어진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르노빌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사호기에서 근무 중이던 200여 명의 직원들은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자로가 폭발해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달궈진 원자로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 밸브를 열러 폭발 현장으로 달려갔던 직원들도 있었죠. 하지만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버리다 보니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구토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의 증상은 끔찍했는데 불이 닿지도 않았지만 온몸은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상태였으며, 이 화상 자국은 전신으로 점점 번져갔죠. 피부색도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짙은 흑갈색으로 변해갔으며 나중에는 피부가 낫장처럼 한 장 한 장 벗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폭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체르노빌 직원들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대충은 알고 있었고, 현재도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방사능 수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고가 벌어지자마자 책임자였던 갸틀로프가 측정을 해보니 시간당 3.6 렌트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이죠.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8,000 렌트겐의 사람이 노출되면 바로 즉사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적은 숫자인 3.6 렌트겐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점은 당시 갸틀로프가 사용한 방사능 측정기는 측정할 수 있던 최대 방사능량이 3.6 렌트겐밖에 되지 않았던 소형 측정기였던 것이죠. 나중에 사호기 근처에서 고성능 측정기로 다시 측정했을 때 시간당 1만 렌트겐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사능에 피폭된 건 직원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폭발이 일어나자 곧바로 소방서에 신고 전화가 갔고, 이에 14명의 소방대원이 출동했죠. 그리고 새벽 동안 2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되어 다행히 사호기 주변의 화재와 3호기 지붕에 붙은 불을 진압하면서 3호기까지 폭발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방사능의 위험성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죠. 그 이유는 전 세계가 핵 경쟁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투입된 소방관들 역시 방사능을 막아줄 방호복도 갖추지 못한 채 사호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진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무사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밤새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들이 여기저기서 구토를 하며 쓰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새벽에 발전소장 브류아노프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이를 가볍게 무시해버렸고,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알려 대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묵살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브류아노프는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고르바초프에게 연락해 사호기에서 불은 났지만 원자로는 안전하다고 거짓 보고까지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방사능 수치 역시 안정적이라고 하고 피폭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고가 터지고 나서 9시간이 지났을 때 소련 강요회의 부의장인 셰르비나와 군인과 과학자 대표들이 현장에 오고 나서야 발전소장의 보고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자로가 폭발해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는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체르노빌 원전에서 불과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곳에 인구 5만 명의 프리페트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육안으로도 체르노빌 원전이 보였을 정도이니 이미 이곳에도 막대한 양의 방사능이 도시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 정부의 대응은 충격적인데요. 무시무시한 방사능이 도시를 덮치고 있었지만 대피하라는 안내방송 한 번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프리페트 시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발이 있은 지 36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도시 곳곳에서는 대피용 버스를 타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그곳의 사람들은 갑작스레 자신들이 살던 터전을 급하게 떠나야 했죠.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호기 원자로 안에서는 계속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소방관들이 연신물을 뿌려댔지만 원자로 내부의 불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러자 대책위원회에서는 헬기를 이용해 모래와 납, 그리고 붕소 등을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헬기 조종사들은 방사능 피폭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조종석 아래에 납으로 만든 총알들을 깔았으며 납판을 대기도 하면서 임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방사능을 내뿜고 있던 터라 그것을 막을 길은 없었고 그렇게 조종사들마저 방사능에 피폭되었습니다. 다행히 소방관들과 조종사들이 목숨을 건 사투를 펼친 덕분에 이틀이 지나자 화재는 서서히 진압되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원자로 내부에서는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막대한 양의 방사능을 분출하고 있었고 이 방사능 물질은 이미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붙였기 때문에 주위 나라에서도 알 길이 없었지만 이를 최초로 알아챈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는 바로 스웨덴이었죠. 폭발이 있고 3일째가 되던 날 월요일 아침에 스웨덴 스톡홀름의 포르스마르크 원전의 직원들이 출근한 뒤 갑자기 방사능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던 것입니다. 이에 큰일 났다 싶어 원전을 조사했지만 내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어디서 이 방사능이 흘러왔는지 바람의 방향을 통해 추측해보니 그곳은 바로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이었던 것입니다. 체르노빌과 프르스마르크 원전까지 직선거리가 약 1100km나 되는 엄청 먼 거리였는데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그 먼 곳까지 날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체르노빌로부터 뿜어져 나온 방사능은 유럽의 몇몇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전문가들을 통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소련 정부의 대처 방안은 계속해서 비밀로 한다였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는 소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정보만 발표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은 외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사고 6일째인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노동절은 모두가 쉬는 날이었으며 키예프에서는 대규모 노동절 행사까지 예정되어 있었죠. 당연히 소련 정부는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게 맞는 대응이었지만 오히려 행사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행사를 취소하면 국내외에서 의심을 살 수 있고 행여나 진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예프 시민들은 방사능에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아이들과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키예프 사람 중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방사능에 피폭되고 말았죠. 하지만 소련은 계속해서 모른 채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원전 내부에서 타고 있던 해결료 200여 톤이 바닥에 시멘트를 녹이며 마그마가 되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관들이 뿌렸던 물들이 그곳 아래의 탱크에 가득 고였고 만약 방사선 마그마 200톤과 엄청난 양의 물이 만나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것이죠. 서둘러 물을 빼지 않으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뒤늦게 키예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키예프 주민 약 50만 명이 급히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한편 또 한 번의 대형 폭발을 막으려면 아래에 고여있는 물을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수동으로 뺐어야 했는데요. 불타고 있는 해결료 바로 아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방사능 오염이 얼마나 돼 있을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받은 직원 중 3명이 지하로 내려가 물을 빼내겠다고 지원했죠. 그렇게 그들은 방호복은 없이 잠수장비만 달고 원자로 아래 지하복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는 방사능 마그마가 녹아내려오는 구간도 있어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위험 구간을 지나 지하실에 물을 빼는 데 성공했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대폭발의 위험을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소련 정부에서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의 진실 규명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사고 발생 19일째인 5월 14일이 되어서야 고르바초프가 원전 사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연설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외면하고 모든 걸 숨긴 소련 정부의 태도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폭발 후 21일째가 되는 5월 16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타고 있던 핵연료가 땅을 파고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만약 그렇게 돼서 지하수와 만나기라도 한다면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대책위원회는 토론 끝에 원자로 아래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 핵연료 아래쪽에 냉각장치를 설치해서 핵연료를 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광부들을 소집했는데 이때 모인 광부들이 400여 명이나 되었죠. 그래서 원자로 아래까지 내려가는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 땅굴 속 작업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땅 밑의 온도는 50도에 육박했고 시간당 방사능 수치도 최대 300렌트겐까지 치솟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런 방호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보니 결국 광부들 역시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그들 중 4분의 1은 40세가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부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냉각장치를 설치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방사능 마그마가 땅속까지 뚫고 내려가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능을 뿜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정부에서는 사호기 전체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자로 인근은 1만 렌트겐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그곳에서 사람이 2, 3분만 있어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할 원격 조종 로봇을 투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아 불과 며칠 만에 로봇들도 고장나고 말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람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 건축에 투입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바이오 로봇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시간을 계속 지체했다가는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사능 방호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납으로 된 팬티나 앞치마 등 급조된 방호복을 대충 걸치고 그곳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12일 동안 약 4천여 명이나 되는 일명 바이오 로봇이 그곳에 투입되었죠. 작업을 다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꼈는데요. 작업을 하고 나면 눈이 빠질 듯이 아팠고 입안에서는 금속맛이 났으며 입안이 마비되어 치아마저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작업한 대가로 어느 정도의 돈과 표창장 같은 증서 한 장 달랑 받았다고 하죠. 이 이후부터 소련 곳곳에서 체르노빌 오염 제거를 위해 수십만 명의 사람과 물자들이 체르노빌 원전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들 역시 방사능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작업에 투입되었죠. 그러다 결국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방사능에 피폭되고 말았고 끔찍한 고통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덕분에 사고가 벌어지고 7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드디어 사오기를 콘크리트로 덮을 수 있었죠. 그렇게 간신히 방사능 유출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고 사고를 키웠던 책임자 3인은 재판이 열려 각각 10년 징역형을 받았지만 훗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되자 불과 4년 만에 석방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이 사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소련 공산당의 위신은 급격히 추락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소련은 결국 1991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전 2006년 세계보건기구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암이나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사람이 9,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그보다 10배가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또한 체르노빌이 고향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역시 현재까지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예전처럼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으려면 약 2만 4천 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죠. 현재도 수많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무기는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이니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같네요. 지금까지 체르노빌 폭발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